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시작하겠습니다. 표창원 진행자 표디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여러 진행자가 돌아가면서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프로파일링 코너로 찾아뵙고 있는 김치영 기자입니다. 월요일 3부는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로 시작하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나오셨고요. 김유리 리포터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제가 두 분과 함께 저쪽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마치 집주인 없는데 집에 들어와서 같이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약간 단골 호프집 가면 네, 네. 집주인 아저씨는 잠깐 볼일 보러 나가시고 우리끼리 안주도 가져오고 맥주 뭐, 꺼내 네. 먹고 뻥튀기 꺼내 그런 네. 느낌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경제를 파헤쳐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김유리 리포터가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임대차 3법에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부동산 공약의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의 폐지나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당장 폐기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보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임대차 3법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윤경 기자님. 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게 31년 만에 1989년에 한번 개정이 됐었고요. 네네. 31년 만인 지난해에 이제 지지난해에 통과를 했었죠. 네. 임대차 3법은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자가 있습니다. 2+2, 2+2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2년 기한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전월세 계약의 연장을 한 번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말 그대로 이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금의 5%로 상한을 두는 거죠. 더 네. 올릴 수 없게. 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이거는 정말 저는 놀랐어요. 이게 안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주택 임대차 계약 맺으면 한 달 내로 이제 그 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뭐 이제 기간, 중도금, 잔금, 납부일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확정일자 못 받아가지고 보증금 떼이는 경우 뭐 이런 네네. 것들도 좀 많이 네, 있었거든요. 그런 사고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임대차 3법은 한국의 세입자들에게는 좀 반가운 법이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전세값이 올랐다 뭐 이런 부작용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되면서 세입자들의 권리가 좀 많이 보장이 됐었죠. 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네네.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계속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임대차 3법에 방금 전에 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작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셋값, 네. 임대료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이게 더 오르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고치는 게 맞겠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가는 당연히 올라간 거다라고 보면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이었냐라는 논란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본다면 이게 또 네. 필요한 부분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면 개편인지 아니면 약간의 문제점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보완인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임대차 3법을 보완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김 기자님. 네, 뭐 언론을 통해서 좀 흘러나온 것들이 있고 당선인 측은 일단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든 꼭 손본다. 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법을 또 개정을 해야지 되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내용을 바꾸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이제 임대차 의무 기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2년 플러스 2년이었던 것을 다시 2년으로 바꾼다. 네. 이런 내용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줘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이거는 뭐 이미 나왔던 거지만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조금 착하게 임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상한선도 지키고 네. 네네. 뭐 그 무리하게 계약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 부담 낮추기 위해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도 함께 이제 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건데 네네. 집주인들이 다 착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착하다는 말이 좀 애매하죠. 네. 경제에서 착하다는 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예. 집도 이제 내놓고 전세로도 주고 월세로도 주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그동안 나왔던 부작용들이 좀 해소가 될까요? 김지영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세값 많이 오른 게 이 임대차 3법 때문이냐라고 하면 다른 변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새 정부 들어서 공급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린다고 했으니까 집값이 만약에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세가도 같이 이동을 하겠죠. 같이 네. 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임대차 3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개정한 게 나중에 그럼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전세값이 떨어졌냐? 네. 또 그렇게 분석하면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단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2+2 법안, 그러니까 전세를 2년 플러스 2년으로 해주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시장에 역행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거는 조금 시장에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보완에 대한 것들은 제도라는 건 보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번 차에 고민을 하면서 보완을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거 네. 고친다 그래서 집값 잡힌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묶어놨던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시장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지 됐어야만 됐던 시장이고 네.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임대차 3법 개정안 있기 전까지는 세입자들에게 권리가 정말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집주인 변수에 계속 시달려야지 되는 것들을 없애준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개정안을 전면 폐지한다. 이것까지는 좀 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말씀 들으시는 많은 전월세 네.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좀 폐지한다, 손본다고 하면 약간 좀 서운함이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전세값이 그동안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네. 출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것을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안 나와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매물 걷어들이기는 2년으로 바꾸더라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문제는 이제 이런 법안들이 자주 바뀌는 게 더 시장에 혼란을 네. 주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만든 지 이제 2년이 채 안 됐고 이걸 다시 새 정부가 들면서 또 손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좀 효과가 나올 때 또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번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세가를 잡는 거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을 고민하는 거는 이번 정부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견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윤견 기자가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얘기 못 하셨다 그랬는데 마저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라는 것이 혹시라도 네. 주거복지를 조금 침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공급 위주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한다는 게 물론 이제 임대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의 어떤 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임대인에 대한 좀 보호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무래도 생각이 좀 약자인 들었습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를 좀 더 신경 써야 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김유리 리포터? 네.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경유값이 더욱더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경유 평균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주유소 가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뭐 휘발유도 진짜. 그렇고 경유도 그렇고 다 2,000원 넘어선 네. 데가 굉장히 많던데. 김유리 리포터 경유 넣는다고 저 하시죠? 경유차예요. 그쵸? 정말. 그래서 웬만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너무 비싸요. 경유값 14년 만에 최고라던데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에요?
김경진. 김유리 리포터가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예. 최저가를 찾아다니는데요. 네네. 그래도 지금 1,970원대? 그러니까 예, 2,000원대에 예, 지금 육박하고 있고 네.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이 리터당 넘어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 휘발유 값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서 100원 정도? 한 80원 네. 정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 네. 그 정도 평균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전쟁 때문이다. 그래서 뭐 국제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휘발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네. 상승폭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유독 경유만 이렇게 많이 오른, 물론 휘발유도 많이 올랐지만 경유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러시아가 경유를 상당히 유럽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수요는 많은데 경유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 들어서 오른 가격폭만 해도 한 60 몇 %가 경유가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휘발유 가격도 한 30-40% 정도 올랐으니까 네. 휘발유든 경유든 지금 다 에너지 부담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유는 화물차 그다음에 이제 물류 운송 이런 데 좀 택배, 많이 쓰이고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올라가면은 소비자 물가에 또 급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유럽 쪽에서는 경유하고 휘발유 가격 차이가 원래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가용 승용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네. 요즘은 SUV가 많이 늘어서 경차가 늘긴 했지만 휘발유 가격이 더 비싸고 수요가 많으니까 경유가 좀 쌌거든요. 근데 유럽 쪽은 반대여서 이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이번에 같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간 역전 같은 느낌을 더 받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경유가 방금 전에 김 기자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 화물 트럭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경유차를 그쵸.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가 지난번에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내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인하폭도 늘리고 늘리는 것은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요. 20%에서 30%까지 확대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일단 확정된 거는 원래 4월까지였는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시행하는 걸로 연장이 됐죠. 네. 근데 이게 지금 20% 인하할 때 이론적으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164원 그리고 경유가 116원 정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데 오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다는 말이 별로 나올 수밖에 티가 안 없는 거죠. 나요, 진짜. 예. 네. 근데 환율도 저는- 안 도와줬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이제 경유차를 타는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네.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지는 거 아닐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도 경유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수요도 많아졌고 네. 가격은 같이 오르고 있고 보통은 이제 경유차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을 만드는데 비용이 좀 더 든다, 힘이 좋다 그래서 연비가 경유차가 좀- 비싸긴 예. 한데 네. 연료비가 좀 덜 들어서 우리가 경유를 선호했던 건데 이제 그 경쟁력이 좀 사라지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경유차가 친환경차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경유차는 도리어 친환경이지 않다라고 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경유하고 휘발유는 역전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미 역전됐다고 하죠. 국제 가격은 역전이 되기도 하고 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정부 이제 유류세 인하 아까 뭐 30% 확대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언론에서는 어떤 곳은 확정하듯이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기재부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혼란스러운데 기재부가 확정은 안 한 것 같아요. 이건 확정을 했다라고 언론이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인하폭은 30%까지 교통세의 이제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서 정부가 정하면 바로 즉시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유류세 인하폭이 휘발유가 리터당 246원, 경유가 174원 된다 그러는데 오른 가격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세수가 많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정도는 감안을 하고 이제 서민들의 어떤 그 고통을 좀 분담을 해줘야지 되겠지만은 이 부담이 정부의 부담으로 또 간다는 점도
예,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요즘에 워낙 기름값이 비싸니까 네. 차를 좀 두고 가까운 데는 걸어 다녀야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세요? 네, 실제로도 네. 저는 이제 상암동 사니까 아. 여기 MBC 올 때는 무조건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요즘에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를 좀 두고 다니시는 건지 좀 차가 평소보다 덜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두 분은 혹시 못 느끼셨나요? 이게 한계 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네. 존재할 거예요. 네. 지금 이 정도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분들이 계실 테고 네. 이 가격이 넘어서면 나 그냥 대중교통 타야겠어라고 하는 상황이 올 텐데 이제 한계 비용에 거의 다다란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2,000원은 들거든요. 정말 네. 심리적인 저항이 상당히 강한 네. 가격이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실제로 김유리 리포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차를 놓고 왔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만간 이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런 한계 비용이 나타날 것 같고 뭐 대표적인 걸로 경제 분야에서 보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다니느냐 사고가 네. 많이 다니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손해율이라는 걸 가지고 네. 보험료를 측정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을 깎아줬으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네. 덜한 것도 있겠지만 네. 이 유류비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라는 뇌피셜을 한번 얘기 피셜이요. 그러니까 예. 차가 덜 다니니까 사고가 좀 덜 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유통량이 적으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는 자동차 적게 이용하면 네. 보험료 깎아주는 마일리지 특약이라는 거를 네. 보통 이제 선택 사항인데 다음 달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다음 달부터 해서 이제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받는 마일리지 특약. 저는 정말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많이 두고 다녀서 네.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해서 사진 제출할 때 좀 복잡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험사 바꿀 때마다 또 이제 기존 보험사에도 제출을 하고 새 보험사에도 내고 이래야지 됐는데 이제는 기존 보험사 한 곳에만 제출을 하면 되도록 바뀐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할인율은 조금 다르지만은 통상 연간 주행 거리가 15,000km 이하면은 구간별로 2%에서 45%까지 되돌려주는 이 네네.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으로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계약할 때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네. 보험사 중에 퍼마일 뭐 이렇게 광고하면서 네, 맞아요. 아예 타는 만큼 보험료 내는 보험사들도 있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험사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그 유튜브에 올라온 뭐 글들을 보니까 유류세 인하가 사업용 화물차 차주는 더 손해입니다. 화물차 보조금이 줄어서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때 정부가 이제 유류세 인하하면서 네. 화물차 보조금을 조금 조정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뭐 경유 가격이 오르니까 두 가지 다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거네요. 정부가 이제 화물차 차주분들에게는 보통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 유류 네.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네.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부의 지원금이 또 세금 깎아분 인하분에 나가다 보니까 네. 반대편에 유류세 지원 화물차주들에 대한 이 부분을 줄였거든요. 네. 이 부분도 만약에 이번에 30%로 폭을 확대하면 네. 이것도 화물차 차주들한테 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 거기까지는 화물차주분들이 예.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네요. 네. 지금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문자번호로 7710님이 주셨는데요. 영업용 화물차 기사입니다. 경유 세금 20% 인하하면서 화물차 보조금 경감됐고요. 진짜 말씀하신 내용 네네. 그대로고요. 요소수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먼 네. 거리 운행은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민희 네, 리포터. 다음 이슈 바로 알려드릴게요. 쌍용 자동차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기로 했던 에디슨 모터스가 2,700억 원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쌍용차는 계약 자동 해제를 공시하면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 이거는 정말 시간을 많이 끈 문제인데 네. 결국에는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팩트를 체크를 하고 저희가 얘기를 진행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김민경 기자님? 일단 뭐 11년 만에 다시 매각 절차에 돌입을 해가지고 1월에 본계약을 했었죠. 에디슨 모터스가 사기로 네. 해가지고 계약금도 냈는데 잔금 지급하지 못했고요. 인수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인수자금 마련을
못해서 네. 이 계약이 해제됐다라는 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요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을까요?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표디의 목소리가 엄청 반갑네요. 그립습니다. 표디가 지금 못 나오셔서 오늘 내일 진행하고 있는 김치영 기자입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쌍용차 아까 얘기 저희가 하다 말았죠. 네, 질문을 하다가 답을 못 듣고 광고로 네. 넘어갔는데요. 인수자금 마련 실패가 원인이라고 이제 소식이 네. 전해졌는데, 근데 돈도 없이 인수 계약을 이렇게 덜컥 맺는 게 이게 되나요? 자금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유치하겠다. 그리고 사모펀드들하고 이제 전략적 투자자 계약을 맺어가지고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처음 이제 전략 재무적 투자자로 나오려고 했던 사모펀드가 투자를 철회를 했고요. 네. 또 다음에 그 접촉을 했던 사모펀드도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의 에디슨 모터스랑 관계사인 에디슨 EV만 나오게 됐는데 이 언론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죠. 새우가 고래 먹으려다가. 근데 어쨌든 돈이 없는데 네. 투자자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억 원의 투자 그 계약금은 냈지만 결국 잔금 2,700억 원. 네. 훨씬 더 많은 이 돈을 네. 그 납입을 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네. 이게 사실 2,700억의 문제가 아니라 2,700억 넣고 그 이후에 투자금도 더 들어가야 네.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와. 근데 일단은 뭐 어떤 M&A가 일어날 때 돈을 다 마련해서 꼭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네. 튼튼한 회사라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또 다른 흔히 말하는 FI라 그래서 재무적인 투자자들을 옆에 끌어들여서 이제 최종 인수를 하잖아요. 네. 그 계획을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돈을 가져올 수 있겠네라고 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도 정해주고 본계약도 체결을 하는데 산업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에디슨 모터스가 그걸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약간 일단은 조금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할 때부터 사는이 뭔가 마뜩치는 않았다라는 근데 그런 얘기들이 가져갈 많이 사람이 나와요.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에디슨 모터스로 최종적으로 네. 결론이 났던 거였죠. 이만한 돈을 가지고 이만한 덩치의 기업을 인수를 하려는 원매자를 찾기가 네.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는도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무산이 되고 나니까 이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가 다들 걱정이 되잖아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인수가 인가전 M&A 이게 기한이 10월 15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를 못하면은 네. 법원 주도하는 인가 후 M&A 아니면은 청산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청산으로 말하고 가기에는 싶진 않지만. 너무 네. 부담스러워서 네. 결국에는 또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에디슨 모터스하고 그 협상 과정이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는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이제 거의 하한가를 하한가, 가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 세미시스코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에디슨 EV로 이 회사 이름을 네. 바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이 에디슨 EV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 조달 자금으로 쌍용을 인수하는 데 쓰겠다라고 이제 시장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쌍용차에 어느 정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과정에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한 100% 정도 수익을 보고 다 빠져나가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에디슨 EV가 UNI라는 회사를 또 인수합니다. 인수를 하죠. 네. 예. 그래서 또 UNI를 통해서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아. 조합들이 같이 들어오고 주가는 오르고 네. 네. 그러면서 이 조합들은 돈을 벌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거의 사실상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네. 돈 벌 사람들은 돈 벌고 나가버렸고 결국엔 그럼- 피해자들만 양산된 이런 상황이 되고 이거 뭐- 쌍용차는 주인을 또 찾지는 맞아요. 못하고. 예,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다 노출이 됐죠. 뭔가 주가 조작 작전 그런 느낌도 그냥 언뜻 들어서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작전이라는 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걸 알 수가 있겠지만은 네. 해먹을 사람들은 다 해먹고 개인 아.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쌍용차까지도
주인을 지금 찾지 그러게요. 못하고 이렇게 다시 또 내동댕이 쳐진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좀 네. 받게 돼요. 조금 전에 김윤 기자님은 이제 쌍용차 청산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악의 경우에. 네. 예. 그럼 앞으로의 쌍용차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금 쌍용차 사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네. 새로운 제품들도 내놓고 계약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도 매출이 감소를 했었고 전년 대비 감소를 했었고 네. 계속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거 매수하겠다는 그 주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지금 어렵고 네. 공적 자금 투입은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청산은 또 구조조정을 또 가져오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경제적인 피해들을 감안을 하면은 매수자가 다시 나타나는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인데 네. 예, 공은이 지켜봐야 될 이제 것 다음 같아요. 정부로 넘어갔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네. 윤석열 당선자의 정부가 이 쌍용차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프로파일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